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은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에서 1년 연구 마치고 돌아오시느라 그래서 못 뵌 지 좀 오래됐었고 또 돌아오시고 굉장히 바쁘셨더라고요. 네, 따라와서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예. 중국 경제, 화웨이 이슈가 우리 국내를 막 뒤덮다 보니까 그래서 바쁘게 지금 방송도 하고 칼럼도 쓰고 네. 기업들 고민이 많아서 기업들한테 강의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기업들 준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중국도 갔다 오고 그 사이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중화권 TV에도 크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 홍콩 봉황 TV라고 이제 꽤 영향력이 있는 시사 토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에 있는 전문가, 미국에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또 저는 한국 대표 같은 성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이제 시사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한 100분 토론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화면을 보니까 진짜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현안들이 워낙 또 중요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박승찬 교수님과 어떤 이야기 할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신냉전 최전선인 한반도 국익의 길은 오늘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볼 때 정부에서 꼭 봐야 될 프로 같습니다, 이거.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 분위기에서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지금 주가라든지 이런 금융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에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는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질문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누가 뽑으셨는지 정부 고민을 이렇게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났는데요. 또 지난달 8월 18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 합의가 나온 것을 놓고 아시아판 미니 나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력 어떨까요? 일단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긴장감을 제가 미국에서도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 일단 나토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번 한미일은 아시겠지만 공조하는 건 맞는데 동맹까지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침범을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때문에 나토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앞으로 동맹까지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 동맹까지 가려면 아까 그런 방위 조약 같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동맹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맞죠? 우리가 일본도 우리의 우방국이죠. 근데 동맹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미일이 하나의 한미 간에 지금 맺어진 것들, 그다음 미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이런 조약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나토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어쨌든 이게 미치는 영향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면 제 생각엔 일단 한미일 구도와 그다음 G7 중심의 플러스해서 이런 미국 중심의 있는 구도와 그다음에 지금 중국 주도의 개도국, 특히 이제 아프리카, 남미, 그러니까 이게 양대 진영으로 확실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글로벌 이슈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이슈를 이제 우리 경제하시는 분들, 특히 금융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간 진영 구도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주도의 브릭스,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 플러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브릭스가 지금 기존에 5개국인데 지금 이제 6개국이 늘어나서 11개국이 됐죠. 이 경제 규모가 5개국만 하더라도 이 G7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5개국 실질 GDP 총액이 브릭스가 한 55조 달러인데 G7이 한 49조 달러니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6개국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20개국이 이미 가입 신청서를 냈고 또 지금 20개국 이상이 지금 가입하려고 하고 이 브릭스 플러스에. 네. 이번에 브릭스 플러스 말고도 시진핑 주석이 그 아프리카 한 50개국 나라도 또 만났거든요. 50한 2개국 되는데, 2, 3개국 되는데 거의 중국에 대한 지지율이 높습니다. 매체 소개한 건 다르게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 수로 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점차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우리 입장을 좀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제 한미일 이제 좀 봤을 때 중국은 그전에 미국이 하고 있는 오커스나 쿼드보다 한미일이 더 가깝게 진행을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 몇 가지 이제 중국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 좀 뽑아보면 뭐 외교, 국방, 상무부 장관들이 연 1회 이상 모인다. 그다음에 뭐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뭐 이런 것들, IPF 삼국 간 공조, 그다음에 해양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중국 입장에서 매우 민감스럽죠. 바로 앞에 있는 일본과 한국이 합쳐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점점 글로벌 영향력은 크게 두 진영으로 더 심화되고 구체화될 것이다. 특히 그 중간에 한국은 이제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심리적인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반대적인 뭐 제재,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더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 2018년에 이제 세금으로, 관세로 갈등을 하기 시작할 때는 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미국 대 중국으로 편을 가르는 네. 글로벌적인 이 세 확장에 대한 움직임들, 뭐 브릭스 쪽에 중국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군요. 그리고 뭐 경제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세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 브릭스 플러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미중 간의 자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미국의 국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제 국채 보유량이 뭐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미국이 앞서서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의 근 20년간 이어졌었던 미국의 자본과 중국의 테크의 밀월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미중의 주요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공급망을 배제를 하는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거든요. 뭐 유럽과의 같이 자본 동맹을 맺어서 이제 뭐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향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자본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 미국 자본이 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 뭐 눈에 띄시는 점, 미중 간의 자본 전쟁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본 경쟁은 그러니까 정부 섹터에서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간, 산업 간이 이루어지는 자본 협력, 특히 월스트리트와 공산당 자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 돈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버는 대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미국과 중국과 싸우더라도 네. 그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데가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죠. 사실 여러분 그 멍한조 회장 석방될 때도 누가 로비를 했냐면 결론은 이 골드만삭스 전 회장이 중간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내막을 아는 부분에서는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미국 내에서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골드만삭스와 그 중국의 이제 CIC라고 하죠. 투자 공사죠. 만들어진 펀드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뭐 2020년도, 2021년도도 계속 한 238억, 한 280억 달러씩 계속 투자를 했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공동으로 만든 펀드지니까 중국 투자공사랑 골드만삭스. 이때 트럼프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이든이 서서히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말하는 그레이트 월스트리트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이 월스트리트의 이런 이 공산당 자본 간의 저는 표현을 적과 어떻게 보면 동침인데요. 같은 맥락을 그리는 게 더 공고해지고 있다. 아무리 한다더라도 자본을 그러니까 시장과 돈을 쫓아가는 월스트리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보고 중국 자본이 이제 월가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는 기술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여러 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물론 이제 그걸 제재를 하겠지만 계속 이제 중국 자본이 노리고 있는 영역은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2021년도부터 올해 중국이 정부가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중국 제조 산업을 그 메타버스 산업의 뭐 가상 제조 이런 형태로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과학, 그다음 유전자.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몇 가지 후보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를 하려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계속 지금 여러를 통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해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년 대선인데요. 내년 대선에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라면 네. 월스트리트와 공사는 자본의 미롤 여행은 더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공고해질 것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오는 기사를 보지 마시고 그 숨겨져 있는 부분들의 자본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자본과 공산당과의 이 결탁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그게 더 강화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공화당은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뭐 대선 후보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가장 높기 때문에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대중국 때리기는 더 심화될 겁니다. 네. 하지만 월스트리트와 그 트럼프와 공화당과의 긴밀도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막 때리겠지만 기업적인 산업적인 협력, 돈을 버는 그러니까 금융 간의 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많이 특히 이제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관세 전쟁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이 월스트리트 자본과 공산 자본 간의 이 협력, 더 이 구조는 공생 관계는 더욱 공고해 했고 저는 이제 보는 것들이죠. 네,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 이렇게 미국 쪽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더라도 이러한 월스트리트와 공산당 자본의 이런 공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번에 전망 분야가 해주셨는데.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건 다른 각 영역들은 또 국가 다 다른 거기 마찬가지죠.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또 들어가는 것들이죠. 투자가 계속 되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과학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뭐 우회를 해서 아마 지속적인 투자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조금 작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투자 규모, 중국 투자공사랑 뭐 골드만삭스의 이런 기금에서 조금 떨어진 것은 아마도 이제 바이든의 지금 정부에서 약간은 지금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액이 떨어졌는데 내년 이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은 더 좀 심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엔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 유엔이 있음으로 해서 대규모의 무력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유엔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또 유엔이라는 기구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로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영향력은 특히 글로벌 아젠다 측면에서. 네네네. 말씀하실 때 유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엔 안보리 개편 개혁 논의가 정말 뭐 미국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도 유엔 연설에서 이걸 강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뭐 인도, 브라질까지 다 동참을 하면서 이 이슈를 계속 띄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상임이사국을 늘렸을 때 이제 후보 차기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졌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냐를 할 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도의 국가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국 주도의 이런 국가들, 또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가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이슈가 계속 아마 이제 글로벌 지금 유엔을 둘러싼 부분에서 가장 핵심화된다로 이제 계속 부각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계속 드라이브로 걸 것 같고 이 이슈도 아마 유엔 이슈도 아마 이제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더 강하게 아마 공화당이 만약에 된다면 모르죠 지금은 그죠? 된다면. 더 많은 뜨거운 감자로서 글로벌 이슈로서 아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회의론이 나오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유엔을 과연 어떻게 개편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하게 될 것인가,
이제 글로벌 아젠다가 됐던 만큼 이제 이번 주 유엔 총회가 진행됐거든요. 18일부터 20일까지 앞으로 유엔 쪽의 변화들도 뭐 전 세계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양측의 회담이 성사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북러가 일단 위성협력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 쪽에서 원하는 걸 러시아가 좀 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했고 또 무기 빅딜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미국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러시아가 순순히 핵심 기술을 넘겨줄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성과 무기에 대한 협력 의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가 맞아떨어진 만남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ICBM 실전 배치도 그렇고 정찰 위성 확보도 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필요하고 할 것이고 네. 푸틴도 이제 1년 6개월째 계속 고착 상태에 있으니 이제 북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핵 어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수중 핵무기 이 역량 강화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능성, 여러 전문가도 의견이 있지만 러시아가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북한의 레버지, 북한이 어느 정도 무엇을 얼마나 제공하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고민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슈는 계속 푸틴이 이야기를 언급을 계속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러 이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뭐 제도화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냥 관건인데 이 이슈가 미치는 영향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일 협력체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뭐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이 북러의 역할 부분에서 이제 딱 중심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러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면서도 맞습니다. 이건 맞나요? 북러 사이에 끼고 싶지 않은 것. 딜레마죠. 딜레마. 근데 끼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중국을 패싱하고 또 러시아로 간 북한에 대해서 약간 괘씸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북러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중러 쪽에 외교부 쪽에 이제 또 수장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우리나라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듯 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게 중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북중러 한미 이런 구도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중국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그 러시아와 북한과의 동맹 관계도 중요한데 지금의 중국의 포지션은 그러니까 국제사회 리더거든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속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 대외적인 중국의 영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북중러라는 뭘 자꾸 감싸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속내는 말은 하지 않지만 외교부 대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딜레마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뭐 중국이 중간자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들어가는 북중로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너무 이렇게 회피하려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꾸 이제 그 관계를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려는 선에서 외교 노선을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사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연내 개최 가능성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그 아시안 게임, 항저 아시안 게임 이제 총리가 가시잖아요. 대표로, 정부 대표로. 언제 그러니까 가시나요? 지금 개막식이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일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리 외교부 차관께서도 이제 정상회의가 연내라든지 내년 초에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 보인다. 특히 이제 26일이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말한 일단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에 뭐 국장급 회담,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들 사전 준비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되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어제 가결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항저우에서 양자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보를 봤을 때 계속 이제 시도되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들 언제 일정이 나올지 지켜보고요. 중국 경기 전망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뭐 성장률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좀 굴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표 자체의 굴곡도 있지만 또 중국의 부동산 위기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었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부양책, 또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기 전망,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관전 포인트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표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때 했던 부양책이 약간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3분기 좀 분명히 이제 3분기 GDP가 어느 정도의 성장 약간의 우상향을 보일 거고 4분기가 전통적으로 중국이 이제 소비가 올라오면서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4분기에서 좀 이렇게 좀 방어를 하고 한다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저는 한 5% 초반, 4% 후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향후는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이제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결국 민간 투자와 소비 회복이 관건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 민간 투자 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지표 얘기도 최근에 청년 실업률 뭐 아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민간 투자가 돼야지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를 지금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총리가 나와서 이창 총리가 직접 이제 플랫폼 기업 만나서 지원할 테니까 투자해라, 뽑아라라는 간접 암시, 프레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말만 믿고 지금 투자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넣어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타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전 포인트에서 하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올해 경제가 중국 경제가 막 추락할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가 이제 한 6% 이상 성장을 하고 그랬을 때 올해가 충분히 시장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정도의 수치는 될 것이다. 하지만 2024년 내년부터는 네. 4% 조금 완화되는 추세는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거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추락할 것처럼 지금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경제 괜찮고요. 8월에 경제지표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투자, 소비 회복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2의 갈등과 더불어서 신냉전 시기가 오면서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인데요. 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2022년 러우 전쟁까지 겹치면서 더 복잡해졌고요. 중국이 과연 대만을 볼모로 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려 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론을 조금 1시간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은 대만을 볼모로 시나리오까지 갈 것이냐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시 주석 입장에서는 2027년 임기 내에 가장 큰 업적으로 이것을 아젠다로 삼으려고 하는 게 커 보인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뭐 대만 무력 시위 막 하잖아요. 항공모함 막 가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은 여론전 심리전에 좀 가깝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제 근데 제가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침공 이슈. 하지만 실패로 끝날 경우는 이제 시주석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타격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실전 경험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 쉽게 이 카드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찬 교수님 저서 이름이기도 한데 국익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펴야 될 전략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미국의 국익과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붙는 겁니다. 그 중간에 한국의 국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익이 뭐냐를 좀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국익이라 했을 때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속적인 경제 성장, 뭐 더 나아가는 통일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 하나를 보시면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국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야 되고요. 최선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누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미국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중국을 잃어버린 거에서 미국이 다 우리한테 해줄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회적인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네. 저는 자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유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전략적 균형자론, 이유가 뭐 전략적 모성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을 지금 이제 중간적 균형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예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우리 국익에 좀 침범이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노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은 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좀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의 미국 입장에 중요한 이 전략적 가치를 고 있는 한국한테 뭐 해를 미끼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왔지만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재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스스로 강해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높게 판단했으면 좋겠고, 결국 자강만이 우리의 국익, 절대 미국이나 중국 우리를 위해서 하진 않는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대에 그 질서를 잡아나가는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